세계질서 분석실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모험은 러시아를 군사적 손실로만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인구학적 재앙으로도 끌어들였습니다. 러시아는 우랄 산맥에서 시베리아까지,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이어지는 침투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모스크바의 유명한 붉은 광장은 인도 노동자들을 위한 댄스 플로어로 변했습니다. 레닌 동상 아래에서 러시아 행진곡이 울려 퍼지던 곳에는 이제 볼리우드 선율이 들립니다. 러시아의 거리들은 인도인들에게 점령당하고 있으며 그들은 확성기를 들고 다니며 외치고 서로를 불러 세웁니다. 모든 것은 크렘린의 초고속 할애 정책에서 시작됐습니다. 크렘린은 2025년에 인도에서 7만 2천 명의 노동자를 들여오겠다는 할당을 설정했습니다. 러시아 남성들이 전선에서 목숨을 잃는 동안 그들이 작업대와 운전대 그리고 건설 현장에 남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뉴델리와 모스크바 사이에 거대한 항공 가교가 구축되었습니다. 현장의 영상들은 그 항공 가교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모스크바의 이주민 사무소와 고용센터 앞에 늘어선 줄은 소련 시절의 빵 배급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러시아인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인도인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 인도인 유입은 이미 숙소에 수용되었습니다. 러시아 요리의 상징인 딜의 향은 숙소에서 피어오르는 가람, 마살라와 카레 향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 인적 이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측면은 그것의 제도적 구조입니다. 푸틴의 인도 방문 이후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인 스베르방크는 은행 업무를 넘어 사실상 국가가 뒷받침하는 인력 중개 기관으로 변모했습니다. 은행의 우선순위는 더 이상 루블 송금이 아니라 인도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노동력의 정기적인 흐름을 자금으로 뒷받침하고 조직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전망은 이 상황을 위기에서 존재론적 재앙으로 끌어올립니다. 러시아 제1부총리 데니스 만트로프는 우리는 무제한의 노동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까지 인도 노동자 4만 명을 추가로 들여오겠다는 계획과 우랄 상공회의소가 우리는 100만 명의 인도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내놓은 충격적인 예측은 러시아가 문을 활짝 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 그려온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음울한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다른 문화적 질감을 띠고 있습니다. 이곳의 인도 노동자들에게는 약 10만 루블의 임금이 제시되는데 이는 러시아 기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이 소득은 1200달러가 넘는 수입에 해당합니다. 러시아의 평균 노동자는 한 달에 최대 6만 루블을 법니다. 이 소득 격차가 러시아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려면 이 영상을 보면 됩니다. 특별 작전에 가서 일하라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 인도인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푼돈을 받고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는 비용을 아끼려는 이유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랄 지역의 산업 도시들에서 모스크바 외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이 이 새로운 인구학적 파도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을 타면 슬라브계 얼굴보다 남아시아계 얼굴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조용한 수용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 풀뿌리 수준에서 끔찍한 마찰과 폭력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키보드 앞에서 유명한 러시아의 Z 애국자들은 몇 달 동안 텔레그램 채널과 트위터에서 인도와 모디를 두고 광분해 왔습니다. 그들은 벽돌 같은 형제와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같은 구호를 외치며 아시아와 맺은 동맹을 신성시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유대와 그리고 특정 협력 분야에서의 안정성이 직접적으로 걸려 있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상세계의 형제들이 모스크바의 거리로 내려와 러시아의 일자리와 동네를 채우기 시작하자 그 디지털 사랑은 갑자기 끝났고 거리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도에서 오는 노동의 물결이 인구학적 누수라면 중국과의 관계는 댐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푸틴은 서방의 제재를 버티기 위해 무제한의 우정이라는 외피 아래 러시아의 열쇠를 베이징에 넘겼습니다.
러시아가 중국 시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사실상 국경 통제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 조치는 크렘린의 경제적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외화 유입을 위해 중국 관광객이 필요했던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유명한 네프스키 대로를 사실상 중국 시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겨울궁전 앞이나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복도에서 러시아어 속삭임 대신 중국인 관광 가이드의 확성기 소리가 메아리 칩니다. 현장의 영상은 이 변화가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를 걷는 거대한 중국인 단체들은 관광을 온 사람들이라기보다 도시를 점검하러 온 부동산 소유주처럼 보입니다. 이 군중은 러시아 상인들과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 공간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귀족과 지식인들이 드나들던 장소들은 이제 위안화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대중의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푸틴은 현금을 위해 러시아의 문화유산을 파는 장사꾼의 지위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관광객과 함께 러시아에서 대규모의 중국 노동자들을 보는 일은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인의 가시성과 집중도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블라고베스크 같은 대도시들에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의 가장 어두운 면은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때 동방의 지배자로 알려졌던 이 도시에서 러시아 시민들은 이제 자기 땅에서 2등 시민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유출되어 큰 분노를 일으킨 영상은 중국인 학생들이 러시아인 청소 노동자를 구타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현지 러시아 시민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이 파괴적인 결정의 공포를 한 문장의 불길한 말로 요약했습니다. 푸틴은 중국 시민에게 러시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칙령에 서명했지만 기술적으로 국경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들이 시베리아의 미래 자산을 통제하게 될 것인가? 이 불안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천연 자원이 소비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한 시민의 절망적인 외침을 들었습니다. 공산당이 이끄는 자원 괴물 중국이 시베리아를 집어삼키고 있다. 그들은 이 자작나무들을 베어내고 붉은 숲을 가져가며 수백 년 된 소나무들까지 가져간다.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기계를 자금으로 돌리기 위해 푸틴 정권은 사실상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땅들의 통제권을 베이징에 넘기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체 면적의 약 40%에 해당하는 그 광대한 지리 공간이 베이징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에 더 어두운 층이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푸틴은 이제 중국의 경제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정권의 노예 노동에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노동자 5만 명을 러시아로 데려오는 것은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국가 후원 인신매매 작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은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고용한 생체 로봇처럼 일합니다. 하루 18시간 노동, 한 달에 이틀만 쉬고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고용 안전. 푸틴이 서방의 가치의 전쟁을 선포하는 동안 그는 자기 나라를 스탈린식 노동수용소의 현대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의 고급 주택 프로젝트들은 이제 러시아 기술자들이 아니라 이 그림자 군대에 의해 건설되고 있습니다. 5,000명 규모의 건설 군대 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기술 역량이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욱 알라밍한 것은 우크라이나 정보 보고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드론 생산 공장에 배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무적의 복합체로 자랑되던 러시아 방위 산업이 이제 김정은의 노동자들에게 맡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사회의 결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돈이 있고 도시를 사들이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비참하게 일하고 때로는 반항하는 북한인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톤 게라차코는 이 시점에서 어치비단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 가운데 실제로 건설 현장에 남을 사람은 얼마나 되고 전선으로 보내질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가?
답은 크렘린의 어두운 복도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과거 관행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먼저 중앙아시아인들을 데려왔고 그 다음에는 쿠바인들을, 그 다음에는 네팔인들을 데려왔습니다. 약속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고임금 건설 일자리. 시나리오는 공포영화처럼 예측 가능하게 전개됩니다. 노동자들이 모스크바에 도착합니다. 그들의 여권은 압수되고 그들이 단 한 단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키릴 문자로 된 서류가 내밀어집니다. 절차일 뿐이고 건설보험이라고 속여서 서명하게 만드는 그 서류는 사실 그들의 사망영장입니다. 서명하는 순간 그들의 신분은 노동자에서 계약 병사로 바뀌고 그들은 칼라시니코프를 손에 쥔 채 우크라이나의 살육지로 내던져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나온 증거는 이 끔찍한 현실을 정면으로 들이받게 합니다. 화면 속 인도 남성이 겪은 공포를 말할 때의 그 무력함을 보십시오. 나는 이틀 일했고 셋째 날 그들이 좌표를 줬다. 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봤다. 나는 러시아인이 아니다. 나는 러시아인이 아니다. 나는 집에 가고 싶을 뿐이고 이런 것들을 잊고 싶다. 일이에요. 보통 배달처럼요. 이틀 일했고 셋째 날 그들이 좌표를 줬고 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봤어요. 아니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항복하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요. 나는 인도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러시아인이 아니에요. 나는 러시아인이 아니에요.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이런 것들을 잊고 싶을 뿐이에요. 이 말들은 러시아 세계를 위해 싸우는 자원병의 말이 아니라 몇백을 벌고자 왔다가 전쟁 범죄의 피해자가 된 한 민간인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나스톨카 탐욕스러워서 잡히는 누구든 집어삼킵니다. 아라시 다르반디라는 이란인의 이야기는 러시아의 법체계가 어떻게 인간 사냥으로 바뀌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석유 엔지니어이자 사진가인 다르반디는 관광 비자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뒤 일상적인 경찰 검문에서 구금되었고 감옥 아니면 전선이라는 끔찍한 딜레마를 강요받았습니다. 다르반디의 증언은 러시아 군대 내부의 인종적 카스트 체계도 드러냅니다. 훈련소에서 러시아 병사들과 외국인들은 철저히 분리됩니다. 아프리카인, 중동인, 이란인,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따로 막사에 수용되고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무기 사용법조차 배우기 전에 전선으로 보내집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의 눈에 그들은 병사가 아니라 소모품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부분은 재정적 측면입니다. 푸틴은 이 수입 군대를 위해 자국민의 생계를 써버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병사 한 사람당 한 달에 약 2,000달러를 지급합니다. 이 돈은 북한 정권에 매년 5억 달러 규모의 생명줄이 됩니다. 러시아인이 한 달 평균 600달러를 벌기 위해 허덕이는 동안 푸틴은 동맹 병사에게 자국민 임금의 3배를 지급합니다. 큰 그림에서 러시아가 맞닥뜨린 위협은 단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주민의 증가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체제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크렘린이 오랫동안 자기 뒷마당으로 여기며 얕잡아 봐온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은 이제 러시아의 운명을 손에 쥔 행위자들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선에서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이주민들을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민권이라는 약속과 맞바꾼 사형 선고가 제시됩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끔찍한 역풍을 낳았습니다. 타지크, 우즈베크, 키르기스 노동자 한 명이 전선으로 보내질 때마다 모스크바의 서비스업, 건설, 청소 일자리에는 메울 수 없는 공백이 생깁니다. 푸틴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경제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사하로보 구금센터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비인도적 대우와 강제 징집 관행은 중앙아시아 디아스포라의 거대한 분노를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조용한 불만이 아니라 잠재적 반란의 씨앗입니다. 러시아 내부에는 군사훈련을 강요받은 분노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존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배회 정책과 악화된 경제는 이주민들조차 러시아를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루블 가치 하락과 경찰 압박은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을 유럽이나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 지역으로 향하는 다른 경로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략적 체크메이트는 인구의 차갑고 잔혹한 수학 속에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생물학적으로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20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데이터는 국가에 닥칠 수 있는 최대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나폴레옹 전쟁, 제1차 세계대전 혹은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어두운 날들에도 러시아의 인구학적 미래가 이렇게까지 암울하지는 않았습니다. 푸틴의 전쟁은 전선에서 현재 세대를 쓸어버렸을 뿐 아니라 태어나지 못한 세대까지 지워버렸습니다. 미래를 세울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없습니다. 크렘린은 이 현실을 숨기기 위해 데이터를 국가 기밀로 분류했습니다. 숫자를 가린다고 현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러시아계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동안 그 자리는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이 막고자 한다고 주장해온 바로 그것, 러시아의 러시아적 정체성 상실입니다. 전략적으로 이는 러시아 연방의 통합성을 위협합니다. 중앙 권력이 약해지고 군대가 녹아내리며 인구가 인구학적 변화를 겪는 시나리오에서 모스크바는 시베리아, 코카서스 혹은 극동을 붙잡아 둘 수 없게 됩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지역에서 중국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그 지역들이 사실상 베이징으로 기울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토의 상실이 아니라 영향력의 이전입니다. 푸틴이 제국을 확장하려 했던 동안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핵심 영토의 인구학적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림은 초강대국의 군사적 패배보다 훨씬 더 깊은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표트르 대제처럼 영토를 얻은 지도자로 역사에 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산은 러시아를 아시아의 인구학적 경제적 식민지로 만든 지도자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미노 효과입니다. 전쟁이 생산 가능한 남성 인구를 쓸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제 붕괴를 막으려 아시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붉은 광장에서 춤추는 인도 청년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사들이는 중국 관광객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명령을 기다리는 북한 노예들입니다. 푸틴의 주권 러시아는 이제 간판에 불과합니다. 그 안은 중국의 주유소이고 인도의 뒷마당이며 북한의 노동수용소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울려 퍼지는 그 볼리우드 선율은 사실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이루어진 러시아의 조용한 항복에 대한 애가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야 합니다. 러시아에는 더 이상 러시아인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